안녕하세요. 자, 수원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 오늘 역사 두 번째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을사조약과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이 조금 적었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느라 좀 도움되라고 조금 줄여줬었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하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 진도 집중 잘 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우리 을사조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을사조약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아는 조약 내용입니다. 을사조약을 가지고 이제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용어로 정리되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을사조약이라고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을사조약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을사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우리가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러일 전쟁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전쟁, 청일전쟁이 있었죠. 자, 우리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일본이 랴오뚱반도라는 영토를 청나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고 있지 못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개의 국가가 삼국 간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랴오뚱반도를 청나라로 반환되게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 사건을 보고 우리 조선에서 우리 러시아와 친해지는 정책, 친러 내각이 수립되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 을미사변으로 일본이 이러한 것을 막아보고자 했었고 그 이후에 아관파천을 통해서 우리 당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갔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졌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고종 황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궁으로 환공하면서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고 했었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조선을 두고 어느 국가가 이 조선을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국가 사이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 발발되게 되는데요. 자, 1904년에 전쟁이 발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와 일본 전쟁은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고종 황제가 전시에 중립 선언을 했었는데요. 어느 국가에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 전쟁 중에 우리 일본이 강제로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면서 강제로 우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즉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일본군이 이제 한반도 내에 군사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당시 일본군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좀 더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러일 전쟁을 더 수월하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제1차 한일협약까지 맺게 됩니다. 자, 제1차 한일협약이 맺어지게 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일본이 점점 더 우리는 대한제국에 대한 간섭을 심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나라에서도 파견을 했었던 고문들 있었었죠. 이제는 일본이 파견된 겁니다. 우리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당시 한일 대한제국에 파견하면서 이제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다. 우리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시작된 제1차 한일협약이 우리 러일 전쟁 중에 맺어지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일 전쟁의 결과 우리 일본이 모든 전 세계의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제국을 차지하려는 보호국화하려는 그러한 야욕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맺어진 조약이 우리가 오늘 배울 을사조약이라는 조약입니다. 1905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자, 이렇게 을사조약을 우리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다시 일본의 손안으로 들어오게 하게끔 하려는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 서양 열강들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러한 열강의 승인을 우리 일본에서는 다 받게 되는데요. 우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대한제국을 일본이 보호국화해도 괜찮다는 승인, 즉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밀약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우리 가스라 테프트는 각각 일본과 미국의 사람 이름입니다. 밀약을 맺은 사람의 이름들.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우리 대한제국을 일본이 차지하게끔 승인에게 주게 된 배경이고요. 자, 그 다음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영국도 우리 일본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우리 두 차례에 걸쳐서 이때 맺어진 게 제2차 영일동맹인데요. 이 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영국 또한 일본 편에서 일본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은 우리 러일 전쟁을 끝마치는 조약이었었어요. 우리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조약이었었는데요. 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우리 러시아도 일본이 이제 조선을 보호국가해도 된다는 그러한 승인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다양한 강대국들의 승인을 받게 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대한제국에게 을사조약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자, 을사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어떠한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에도 이제는 일본이 그러한 조약을 대신 맺어줄 수 있는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감부라고 하는 이 외교권을 관할하기 위해서 우리 통감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이 초대 통감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우리 대한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조약 내용상으로는 외교권만 가져갔어야 됐었는데 사실 이 통감부에서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을 매우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관여했었던 관청이 바로 통감부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을사조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일본이 어느 정도 우리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시작되고 우리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담겨 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을사조약은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조약으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였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총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을사조약이라고 하면은 일단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게 되냐면은 그 국가의 대표들이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국가의 대표들이 조약을 대신 맺고 와라라고 하면 위임장 이제 써주면서 그 위임 받아서 대표의 위임을 받아서 조약을 맺을 수 있는데요. 우리 당시 을사조약은 외부 대신 박재순이라는 인물이 맺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고종이 이 박재순이라는 인물에게 위임장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국가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 고종 황제가 준 적도 위임을 한 적도 없는데 당시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이 이런 것을 체결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자체가 무효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조약이 체결되었으면 우리 그 각 국가에서 이제는 비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만약에 대통령이 어떠한 외교 관계를 맺고 돌아오게 되면은 외교 조약을 맺고 돌아오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당시 비준할 수 있는 거는 누구였냐면 고종 황제였죠. 그리고 고종 황제도 이 조약을 비준한 적도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상 모든 게 문제였다. 또한 이 조약문을 살펴보면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조약의 종이, 조약 문서를 보면요. 조약의 이름도 없어요. 네, 제목조차 없어요. 그만큼 당시 매우 허술한 조약이었다. 그래서 그런 무효인 이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법상 협박과 강제에 의한 체결이 있으면은 그 조약도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 어느 정도 이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을사조약 아주 부당하고 무효라고 주장되는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강제로 이미 그 조약대로 내용을 이행하게 되었고 우리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뿌리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 을사조약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 고종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헤이그라는 곳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다른 외국의 도움을 청하고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헤이그 특사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쌤이 누가 보냈냐? 우리 고종이 보냈습니다. 우리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왜 나와 있죠? 을사조약의 부당함,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이그 특사 만국 평화회의, 당시 세계 평화회의가 열리는 우리 헤이그라는 곳에서 열렸었는데요. 이곳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고종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인물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우리 세 명의 인물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준과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세 명의 인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이 직접 헤이그에 가서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그 해당하는 뉴스가 실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당시 헤이그 특사의 활동을 보도한 이제 뉴스가 신문이 보도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인물이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이그 특사는 일본의 방해로 결국 만국 평화회의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는 보이지 못했지만 우리 고종 황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뭐 이준이라는 인물은 아까 있었죠? 이준이라는 인물은 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자신이 여기서 할복하면서 자살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알리려고 했었다.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었다.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준과 같은 활동을 벌인 인물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 교과서 36페이지 위쪽을 보면요. 우리 민영환이라는 인물 있습니다. 우리 당시 우리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인물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병세라고 하고 있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인물들도 당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개탄하고 을사조약을 이끌었던 4명의 5명이죠. 네, 5명의 우리 친일파들, 즉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당시 그러한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자결하는 이러한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많은 우리 대한제국 내에서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이그 특사를 고종이 파견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거를 일본이 알게 된 거죠. 우리 헤이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일본이 이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게 되고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순종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우리 일본인 한일 신협약이라는 협약을 맺도록 강제로 강요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차관정치라는 정치 형태가 우리 대한제국 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을사조약 내에서는 외교권만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통감부에서 우리 조선 내정을 다 간섭했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 한일 신협약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각 부서가 있으면 각 부서에 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제국 내에. 장관은 조선인이 하는데 이 차관들을 일본인 관리들로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 내정의 간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순종 황제를 협박해서 일본은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던 군대를 해산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 군대 해산에 반대해서 많은 군인들이 싸우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 군인들이 이 무기들을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가지고 당시 일본과 싸우자라고 하는 운동인 의병 운동에 합류해서 당시 의병들이 조직력이 강화되고 화력도 강화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순종 황제 때 우리 한일 신협약과 군대 해산 이런 것을 일본이 주도해 나갔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중에 군대 해산된 의병이 결국 정미의병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건 의병할 때 쌤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을사조약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당시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어느 정도 차지하려는 그러한 야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배울 주제는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 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본에게 당하고만 있는 거는 우리가 무지하고 배우지 않아서야. 우리는 배우고 이제는 지성인으로 가야 돼.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어느 정도 배워야 돼라고 하는 애국계몽 운동 형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건 지금 글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일본과 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병 운동을 일으키는 형태, 두 가지의 형태로 당시 일반 국민들은 일본에 저항하는 형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 다음 주 등교할 때는 의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가운데 우리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즉 애국계몽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애국계몽 운동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학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인물들이 우리 일반 백성들을 무지에서 깨어나고자 가르치고자 했었는데요. 당시 뭐 서북학회나 기호흥학회라고 하는 학회들을 만들어서 당시 교육 활동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종교개혁을 추구하면서 당시 국민들을 좀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특히 종교는 두 개의 종교가 유명합니다. 우리 대종교라는 종교와 대동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이름이 좀 비슷하죠? 우리 근데 전혀 다릅니다. 대종교는 우리 단군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단군교라고 부르면서 단군을 신앙시하고 단군을 믿는 그런 종교인데 지금도 있죠. 그래서 우리 대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을 무지에서 깨우치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인형이나 오기오 같은 인물이 만들었었던 종교입니다. 우리 나인형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우리 나철이라는 인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나철이랑 나인형은 똑같은 인물이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교는 박은식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었는데요. 박은식이라는 인물이 계속 나올 겁니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박은식이라는 인물이 우리 유학자예요. 근데 유교가 지금 너무 썩어 빠졌어요. 우리 지금 유교하면은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 이야기였던 유교를 좀 현대에 맞게끔 개혁을 해서 새로운 유교였던 대동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한번 깨우쳐보자, 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운동이었던 종교계에서의 애국계몽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애국계몽 운동으로 가장 유명했던 거는 뭐니 해도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그 당시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었던 운동이었었는데요. 가장 먼저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국채보상 운동이란 뭐냐?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진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빚. 이 빚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있다. 이놈의 빚을 청산을 하자. 즉, 일본의 경제적 예 속에서 탈피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담배도 끊고 그다음에 금비녀도 모으고 금무치도 모으고 하면서 당시 국채 보상 운동, 즉 국가의 부채, 국가의 빚을 우리가 갚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러한 운동이 어느 정도 의미도 있었고요. 당시 국민들이 전 국민적으로 참여가 이끌어지게 되면서 많은 탈환을 일게 만들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애국계몽운동 이제 다음으로는 정치개혁단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정치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던 단체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이 정치개혁단체들에서 우리 교육과 산업의 발달을 주장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정권을 참여하자는 우리 정치에 참여하자는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정치개혁단체는 이 4개의 단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우리 대한협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민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신민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우리 이런 나머지 3개의 단체들,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는 우리 아까 위에서 언급된 방금 정치개혁단체 이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냥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우리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이
주장, 이 정치를 개혁하자는 주장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은 나중에 독립군까지 가담하면서 무장투쟁까지도 주도했었다.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인물들, 신민회가 주도해서 다양한 군사단체도 만들고 교육단체도 만들고 이 신민회가 주도로 돼서 우리 많은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안창호라는 인물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이 신민회에 소속되어서 많이 활동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안창호라는 인물 대성학교 만들었었다. 그것도 신민회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신민회라는 단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한다.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우리 교과서가 신민회에 대해서 그래도 언급이 조금은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37페이지를 보면요. 자,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신민회 단체들, 아까 우리 정치개혁 단체들을 우리 애국계몽 단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실력을 양성하자는 운동, 즉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었던 단체들 중에서 신민회는 무장투쟁까지도 함께 했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우리 밑에 나오죠? 신민회 사람들은 왜 나중에 독립군이 되었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 나중에 우리 일제가 우리 국권까지 침탈하게 난 이후에는 이 인물들이 나중에 독립군으로 활동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개국개몽 운동까지 한번 살펴봤었고요. 우리 다음 등교할 때에는 우리 애국개몽 운동과는 반대로 지금 싸워서 일본과 승리를 거둬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의병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